또다시 페라리가 예선 후에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샤를 르클레르와 그의 엔지니어 브라이언 보찌입니다. 그들을 함께 들어봅시다. 페라리에게는 여전히 꽤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드라이버에게 말을 시키지 않고 예선 후에 불만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경우에 르클레르는 페르스타펜에 대해 불평합니다. 들어봅시다. Yeah, what Max did is he cannot complain. 이번 경우에 르클레르는 말합니다. 맙소사, 맥스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서킷에서 방해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면 이번 경우에는 예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나요?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이동할 공간이 있었지만 맥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클레르는 이 사실을 그의 엔지니어 브라이언 보찌에게 말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들어봅시다. That's finished. P3. 즉 샤를에게 러셀이 예선에서 3위로 들어왔으니 그를 추월했다고 상기시키지만 현재 르클레르가 말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에게 DRS를 활성화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때 페르스타펜에 대해 불평하던 르클레르를 일부러 침묵시키기 위해 DRS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르클레르도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네, 10번이나 상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제 리카르도 아다미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던 해밀턴의 상황을 또 한 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르클레르의 엔지니어 브라이언 보찌가 예선에서의 이 사건에 대해 르클레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스프린트 예선에서 스프린트 레이스로 개선되었고 그 후에 예선을 위해 폐쇄된 공원이 다시 열리면서 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소통은 여전히 레드의 핵심 문제로 남아있고 이는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들은 팀 라디오에서도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르클레르가 팀에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위를 함께 보고 스프린트 예선과 일반 예선의 텔레메트리를 비교하여 팀 간의 흥미로운 시간 비교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다른 팀들이 악화되는 동안 스프린트 예선에서 일반 예선으로 개선되는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하지만 먼저 예선 순위를 보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충돌 사건도 다시 봅시다. 물론 월드 챔피언십을 위한 사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및 알림을 활성화하여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순위를 잠깐 살펴봅시다. 페르스타펜, 노리스, 르클레르, 러셀, 해밀턴이 보입니다. 이것이 예선의 톱 5이며 이번 경우에 르클레르가 3위, 해밀턴이 5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페라리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예를 들어 6위에 오른 피아스트리보다 앞서고 페라리는 스프린트 예선에서 일반 예선로 넘어오면서 차량 밸런스 측면에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실 시간 비교도 살펴보면 텔레메트리를 잠깐 봅시다. 이것들이 비교된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페르스타펜, 노리스, 르클레르, 러셀, 페라리가 스네이크 부분과 마지막 섹터에서 매우 개선되었으며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비판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에서도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텔레메트리를 잘 보면 일반 예선에서의 르클레르와 일반 예선에서의 해밀턴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경기를 위해 보는 예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프린트 예선 일반 예선 비교도 봅시다. 이번 경우에는 해밀턴이 어디서 이득을 얻었는지 봅시다. 스네이크에서 이득을 얻었으므로 르클레르보다 스네이크에서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이번 경우에 타이어가 너무 뜨거워서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미끄러지기 때문에 전체 마지막 부분에서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르클레르와 비교했을 때 르클레르가 더 그립이 좋아서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르클레르는 곡선에서 더 빠르게 나오고 해밀턴은 곡선에 더 빠르게 들어가며 오스틴의 곡선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르클레르와 르클레르의 비교를 봅시다. 즉 예선 시간 1분 32초 8과 스프린트 예선 시간 1분 33초 1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0.3초 차이가 납니다. 이번 경우에 르클레르가 0.3초 개선되었습니다. 해밀턴의 기록을 보면
해밀턴은 스프린트 예선과 본 예선 사이에서 0.1초 빨라졌고 반면에 페르스타펜은 0.3초 느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페르스타펜은 스프린트 예선에서 32.1초, 본 예선에서는 32.5초를 기록했습니다. 노리스는 0.6만큼 악화되었고 그래서 맥라렌은 이번 경우에 정말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예선과 본 예선 사이에 32.2와 32.8, 메르세데스는 페라리처럼 행동하며 개선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라리처럼 개선되지 않았지만 레드불이나 페라리처럼 많이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맥라렌은 물론 스프린트 예선 시간에 대해 개선 및 악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순위표에서 보시다시피 베르스타펜은 1위, 노리스는 예선에서 2위로 페라리보다 훨씬 좋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각 랩 사이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맞은 델타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르클레르의 페라리가 스프린트 예선과 본 예선 사이에서 어디에서 개선되었나요? 그렇다면 흰색 선은 스프린트 예선의 시간이고 빨간색 선은 본 예선의 시간인데 스네이크 구간에서 꽤 개선되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은 마지막 섹터로 여기부터 모든 이득이 창출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너 브레이킹 전까지 아마 이 부분이 헤어핀 브레이킹일 겁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직선 이후 헤어핀 브레이킹 전까지 델타 시간은 0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거의 0.3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르클레르는 스프린트 예선 시간에서 정말 많은 이득을 얻었고 훨씬 잘 들어가며 이번 경우에는 모든 코너에서 더 강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느리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꽤 일관되게 나옵니다. 이 어려운 코너에서 더 좁은 선로로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나중에 함께 이야기할 것이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코너 앞에 빠른 코너입니다. 어쨌든 예선 시간에서는 스프린트 예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선 시간에서는 스프린트 예선보다 페라리가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롱보드에서 차이와 세부 사항을 봅시다. 먼저 스프린트 예선에서 페라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드리고 이후 예선 랩과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알로라. 그러면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르클레르가 스프린트 예선에서 미디엄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차의 균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뛰는지 핸들의 모든 조정을 보세요. 이것은 불안정한 차의 증상입니다. 진동이 많을수록 차가 더 많이 튀고 주행 속도를 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순간을 살펴봅시다. 즉 르클레르가 예선에서 소프트 타이어로 한 건조한 랩을 봅시다. 물론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면 그립이 더 좋지만 차의 균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봅시다. 항상 스네이크 부분을 보고 마지막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르클레르가 많은 이득을 얻은 마지막 이전의 코너를 봅시다. 지금 스네이크 부분을 봅시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봅시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끄겠습니다. 찰스가 핸들에서 얼마나 적은 움직임을 하는지 보세요. 즉 방향 변경에서 훨씬 더 유연하며 차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전후 균형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선에 더 정확하고 핸들에서 진동도 적습니다. 균형이 올바르다는 증상이며 트랙의 모든 거친 부분과 존재하는 다양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라리가 스프린트 예선과 본 예선 사이에서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페라리가 일요일 경기를 위해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에 설정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이에 대해 훌륭한 작업을 했으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처음부터 좋은 설정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이것은 페라리가 주말 준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 이전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페라리는 시뮬레이션 준비 덕분에 주말 스프린트에서 매우 강력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차의 하부와 자체의 상관관계, 균형 및 다양한 수정, 시즌 동안 가져온 다양한 업데이트, 이 모든 측면에서 맞지 않으므로 시뮬레이션도 현실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에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요일 경주에서 스프린트 레이스보다 더 많은 타이어 관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트랙션을 가진 차를 만들려고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는 실질적인 랩이 적고 차도 더 가벼운 상태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잠깐 개요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헨틈이 승리를 목표로 하고 싶다는 그의 발언은 정말 웃겼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선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주에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그가 5위로 출발하니 순위를 잠시 되짚어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지켜보죠. 페라리는 포디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베르스타펜과 노리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헨튼도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헨튼은 러셀의 위치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는 개선된 페라리에 비해 경주 페이스가 좋지 않아 보이므로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것은 트랙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세부사항입니다. 예선에서 아이작 하자르의 사고를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사고 후에 그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복서처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반응 방식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봅시다. 자, 베르스타펜의 폴 포지션. 우리가 봤듯이 그는 훌륭한 주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스네이크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스가 이 부분을 운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기서 맥스가 핸들을 돌리는 정확함을 보세요. 놀랍고 놀라운 훌륭한 맥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코너에서 마법을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다음 것을 함께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맥스가 마법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울게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는 매우 정확하게 하얀 선의 끝까지 도달하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르클레르도 이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훌륭한 주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섹터만 봤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스프린트 예선 주행과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맥스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고 만약 틀리지 않다면 또는 다른 차가 이동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세요. 그는 정확하게 몰아서 딱 맞게 출구까지 도달합니다. 이 경우 르클레르의 운전은 완벽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논평해야 합니다. 예선에서 르클레르의 회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곡선을 실수했습니다. 어쨌든 완전성을 위해 다시 보여드릴 테니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르클레르는 예선에서 실수를 했고 주행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으며 여기서 회전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회전만 했고 벽에 부딪히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맥라렌이 예선에서 운전하기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이후에 노리스가 몇 가지 실수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그가 디수아소레를 밟으러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맥스가 진동 방지기를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봤고 대신에 노리스는 그 진동 방지기를 고집하며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두 번 후방이 모두 나갑니다. 즉 여기서 진동 방지기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곳은 많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 서킷의 일부입니다. 진동 방지기를 지나가면 단독 차량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노리스는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이제 스프린트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할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모든 이미지, 다양한 온보드 영상, 각도를 다시 보면서 주된 책임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피아스트리의 잘못입니다. 주된 책임은 피아스트리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오스틴의 1번 코너에서 경로를 교차하는데 뒤에 다른 드라이버들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로를 교차하면 안 됩니다. 피아스트리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번 코너에서 약간 길게 왔고 경로를 교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1번 코너에서 길게 도착했기 때문에 노리스는 이 각도에서도 보이듯이 경로를 길게 하고 더 깊게 끊으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가거나 경로를 교차하면 내부에 드라이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아스트리의 사소한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 후 두 대의 맥라렌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코드 포인트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피아스트리에 의해 뒤에서 노리스가 중앙에 위치했으며 따라서 제 생각에 피아스트리의 잘못입니다. 파파야 규칙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봤고 드라이버들이 자유롭게 달리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피아스트리의 평가 실수였습니다. 휉켄베르크는 그 경우 사라질 수 없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안쪽에 공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출발을 다시 볼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위에서 본 출발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고 휉켄베르크가 공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트랙이 길어지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휉켄베르크는 알론소와 피아스트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아스트리는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피아스트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 피아스트리는 휉켄베르크에 비해 외부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스트리가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결국 충돌을 당했습니다. 휉켄베르크가 그를 건드렸고 피아스트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으며 결국 노리스를 건드렸습니다. 약간 도미노 효과입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잠시 동안 두 번째로 위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알론소는 잠시 동안 두 번째였고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르클레르의 출발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휉켄베르크와 앞에서 끼어 있었지만 결국 네 번째로 위치하게 되어 10위에서 4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양한 출발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론소의 선언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출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말했던 알론소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동안 여기 안쪽을 보세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모두가 코너 1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 알론소가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말한 후 페르난도가 이야기한 선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클레르의 출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르클레르의 놀라운 출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클레르의 출발입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안쪽으로 가고 그 후 외부로 나가며 이 경우 더 높은 속도를 얻고 아주 천천히 나가는 알론소를 추월합니다. 보세요. 르클레르는 이번 경우에 마법을 부렸습니다. 12에서 4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출발. 정말 대단한 출발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알론소의 선언이 있습니다. 제가 출판한 이야기입니다. 올해의 운의 수준, 우리는 내년 2026년을 위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알론소도 거기서 상황이 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너무 안쪽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나갈 수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알론소가 스프린트 레이스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제 생각에 피아스트리의 실수가 꽤 단순했습니다. 누군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야 하며 그 경우에는 경로를 교차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이언스가 코너 1에서 경로를 교차하며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경주 사고로 남아있고 이 경우 누구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휉켄베르크나 피아스트리를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너 1에서 약간 길게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교차하지 않고 길게 가며 외부로 추월을 시도해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한 위치를 얻습니다. 어쨌든 접촉을 피하고 앞에 상대를 추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아스트리가 실수한 것입니다. 노리스가 그를 너무 방어했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뒤에서 건드림을 당했기 때문에 피아스트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라고 노리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경쟁하고 있다면 조금 더 냉소적이어야 합니다. 노리스는 현재 약간 너무 착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맥스가 그 틈을 잘 이용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우승했고 그래서 281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314점이고 피아스트리는 336점입니다. 순위도 함께 봅시다. 여기 순서대로 있습니다. 피아스트리 336점, 노리스 314점, 페르스타펜 281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월드 챔피언십의 상위 3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봅시다. 스프린트 레이스, 예선, 스프린트 예선, 일반 예선이 항상 약간의 혼란이기 때문에 예선 순위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 경기의 스타팅 그리드고 저는 페라리가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페라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라리가 균형 면에서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그래서 매우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틴의 1번 코너를 잠시 요약해드릴게요. 항상 복잡한 오스틴의 1번 코너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일반 경주 시작 때도 그럴 거예요. 물론 사고나 혼란을 피해야 하니까요. 그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볼게요. 궁금하네요.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러셀이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잘했어요. 미리 방향을 바꿨으니까요. 브레이크에 도달했을 때 맥스도 잘 방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리스와 베르스타펜과 있었던 일들과 비교하지만 당연히 두 가지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번 경우에는 베르스타펜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둘 다 트랙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베르스타펜이 앞 위치를 되찾은 것은 맞아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러셀을 외곽에서 추월한 것은 아닙니다. 베르스타펜이 방어하고 위치를 되찾은 것은 러셀이 트랙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반적인 경주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러셀은 잘했어요. 맥스도 이런 식으로 잘 방어했으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댓글로 경주에 대한 예측을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저도 제 의견을 내볼게요. 제 생각엔 베르스타펜이 우승하고 노리스가 2위, 르클레르가 3위입니다. 제 생각엔 그 순서가 유지될 것 같아요. 하지만 피아스트리가 3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출발과 페이스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상위 3위는 그 순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좀 알려주시고 르클레르와 브라이언 바츠의 팀 라디오에서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선과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분석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당연히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스타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